네, 그 알리뷰입니다. 437회 제목은 연쇄살인자, 심리파일,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인가? 로 방송됐던 건데 이 방송을 왜 선정해서 그 알리뷰에 넣었냐? 어민숙 아시죠? 엄여인으로 먼저 알려졌다가 실명이 공개됐는데 어민숙이 방송에 처음 나온 게 이 방송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437회. 이때 어민숙이란 존재를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 방송이 그 알이 1시간 나오지 않잖아요. 한 50분 정도 편성하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서 한 23분? 이 정도 나왔던 걸로 알아요. 절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방송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민숙이라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왜냐면은 여자 연쇄살인범이라는 건 뭐 그전에 김선자라는 사람도 있긴 했었지만 눈에 주사기 찔러놓고 막 이러한 상상도 못할 만큼의 잔인성을 가진 건 처음이었다는 거지. 뭐 칼로 찌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다가 바늘을 찌를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주사 바늘을. 그런 범행 수법 때문에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예. 상징이 있는 방송이죠. 그 아래서도 굵직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그 당시에 그 알 또 포맷이나 좀 방송의 어떤 구도 이런 거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는 동안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 유형도 있다. 실제로 만나봤던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한다. 착하게 지내고 순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호리호리해서 그런 놈이 그렇게 했다는 게 난 상상이 안 가요. 자, 피해자 누나는 사람을 속이는데 도사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지인은 엄청 잘하죠. 남이 볼 때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떤 사람을 대하는 어떤 매너나 예의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희생자의 딸. 정말 그 여자가 사람이 맞나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애초에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상이 드러나기까지 보통 사람들은 미처 눈치채지 못한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혹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 악마 혹은 괴물로 돌변하는 그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이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한 마디 더 얘기하자면은 사이코패스라고 했을 때 어떤 굉장히 뭔가 환상이 생기잖아요.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뭐 미지의 존재 내지는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거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노출시켰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도 좀 이런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미지 약간 좀 뭐랄까 왜곡된 과대한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데 좀 한몫을 했어요.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막 우리랑 엄청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살인범 중엔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쇄 살인도요.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중에도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정말 전체로 봤을 때 미비한 정도인데 너무 방송에서 과장시켜놨진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범죄 사건 다루고 사이코패스라고 진단받은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이코패스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특이할 만한, 물론 보통인과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한 점수를 매겼을 때 차이는 나겠지만 그렇다고 정말 소름 끼친다 딱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봐야 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방송에서 많이 과대 포장을 해놓은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때 탈레반이 한국군 철군을 시연했네요. 예. 알자지라 방송 보도였네요. 예. 자, 갑시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냉혹하고 양심이란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은 전체 인구의 1%, 특히 연쇄살인범의 90%, 연쇄 성폭행범의 40% 이상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을 범죄 심리학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 우선 지난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어난 살인사건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04년 초 인천역에는 늦은 밤을 기다려 마지막 열차에 오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점퍼와 운동화 차림을 한 그는 언제나 목적지보다 두세 정거장 미리 내려서는 마치 운동이라도 나온 것처럼 가볍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익숙한 동네인 듯 발걸음은 늘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편 그쯤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는 여성들이 누군가에게 피살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막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여대생 김양은 보라매 공원 근처 한적한 밤길에서 어느 사내에게 느닷없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흉기로 10군데 이상 찔린 김양은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굴까요? 범죄 사건 좋아하시고 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정남규입니다. 피해자 남자친구 숨 헐떡이는 소리 한 몇 초 동안 하다가요. 오빠 나 칼 맞았어.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복강내 대량 출혈입니다. 배에 칼이 깊게 들어갔던 것 같죠. 갑작스럽고도 무자비한 공격을 당한 김양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김양 사건 이전에도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는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거나 중상을 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 역시 새벽에 재래시장 골목에서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박양 역시 김양처럼 무차별 공격을 당했습니다. 표창원 교수는 살인 그 자체만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가 여성들에게 다짜고짜 칼을 찌르고 그대로 도주한 형태거든요. 아주 완벽한 상황, 아무런 목격자도 없고 단지 한 사람의 여성만이 귀가하는 그 상황만을 노리는 그런 어떤 계획성을 또 보입니다. 그러나 목격자도 없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살인범은 좀처럼 허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봄부터 다시 서울 서남부 일대의 다세대 주택가에서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4월 봉천동 한 가정집에서 잠을 자던 세 자매가 범인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집중적으로 맞은 채 발견됐습니다. 딱히 원한이나 금품 때문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도주 전 방화까지 시도합니다. 자, 희생자 아버지. 처음엔 모르니까 불이 붙었으니까 그거 끊으라고 애들 방에 혹시나 싶어서 문 두드리니까요. 애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열쇠 찾아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지경이 돼 있었죠. 두 딸은 목숨을 잃었고 겨우 중학생이던 막내딸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서남부 일대 다세대 주택에서만 발생한 사건이 5건. 모두 서민들의 가정집이어서 피해 금품은 많지 않았지만 잠을 자다 봉변을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이 일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두현 팀장님,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에 계셨던 분인데 이 얼굴이 좀 익숙하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좀 여러 번 출연을 하셨었나? 이 사건, 정남규 사건 담당하셨기 때문에 좀 자주 노출됐겠네요. 그렇네요. 자, 얘기 들어보면 대문이 열려 있고요.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 아니면 창문이 열려 있는 집만 대상으로 했어요. 잠겨 있는 문을 어떤 도구나 열쇠를 이용해 따서 들어간 데는 없었어요. 거의 피해자가 그런 원한관계 범행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는 거의 무동기 범죄였다고 보입니다. 금품도 원한도 아닌 범행. 도대체 누가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그런데 4월 말 새벽 5시 신길동 한 다세대 주택에 열린 현관문으로 어느 남자가 침입합니다. 방 안에선 20대 청년인 김 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사자인가 봐요. 저는 자고 있는데요. 머리에 뭐가 맞은 듯 띵한 게 잠깐 동안 쇼크였거든요.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건장한 체격의 김 씨는 머리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범인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가 달려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 소리 때문이었어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구분을 못하죠. 거의 이거는 죽음에 가까운 비명소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밥도 잘 못 먹고요.
그놈도 목숨을 다해 도망가고 우리도 목숨을 다해 잡고 그랬던 거죠. 두 사람에게 제압당해 잡힌 범인은 왜소한 체격을 한 30대 중반의 낯선 사내였습니다. 김씨 부자는 곧바로 경찰에게 범인을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로 가는 도중 범인은 수갑을 찬 채 골목길로 도주했고 인근 주택에 숨어 있다가 1시간 40여 분 만에 주민들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제보 주민 말을 들어볼게요. 이 난간에서 범인이 수갑 찬 상태로 이 집을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러서 이제 경찰들이 에워쌌던 거죠. 소동 끝에 검거된 범인은 36살의 정남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를 연행한 형사들은 그가 단순 강도범이 아님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후송하는 과정에서 차에서 완전 범죄는 끝났다. 그런 완전 범죄는 끝났다. 혼잣말로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순간 예사범죄가 아니구나. 콘돔을 소지했고요. 이 사람이 장갑 문양, 벌집 문양 장갑을 소지했었고요. 또 트레이닝복에는 마라톤화, 완전히 오랜 세월 동안 범죄를 하면서 숙련된 범죄꾼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검거 당시 끼고 있던 장갑과 범행 도구는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밝혀진 정남규의 범행 행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04년 초에 발생해 단서를 찾지 못했던 부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진범도 정남규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서울 서남부 지역을 불안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을 비롯해 서울 경기에서 벌인 사건은 무려 24건. 모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형사가 놀랄만한 발언을 합니다. 죽이고 싶었다 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자기 나름대로는 1000명을 채워야 되는데 1000명을 채우지 못해서 잡혀서 억울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남규의 방을 압수수색하던 경찰은 그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벌인 사건의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해 놓고 있었고 과학수사 잡지를 탐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남규는 실제로 범죄 수사에 관심이 많았고요. 자기 신문 스크랩 자료도 많이 모았고 그리고 운동도 틈틈이 했어요. 체력을 길러야지 또 경찰이 쫓아오거나 그럴 때 도망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범죄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던 사람이에요. 자, 권희룡 경위였을 때 인터뷰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그 언론기사 사진까지 스크랩 해놓고요. 그 과학수사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행동 분석을 프로파일링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찾아가서 압수수색해서 제 사진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정남규 집에 가서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한 사람이죠. 수십 명을 살해하고 살인을 한 정남규. 그러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선 변호인이네요. 이제 이런 걸 많이 메모도 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을 개선하는 데는 피아노 협주곡 23번 1악장이 좋다. 모차르트의 모든 음악. 또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품에서 얻기 어려운 아연, 망간 등의 미량 원소가 많다. 또 발목을 삐어서 통증이 있을 때는 복숭아뼈 근처에 곤륜, 삼음교를 지압하면 좋다. 현장 검증에 나선 정남규는 잔인한 범죄 행위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정남규는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요. 내가 미안한 감정을 느끼면 그 짓을 했겠느냐. 죄의식이나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범행 당시에 이런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면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가 죽였다고 하면서 기자, 이 당시는 공중파 뉴스에 범인 잡히면은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장면들도 꽤 방송에 많이 나왔었죠. 요즘엔 공중파에서 이런 강력사건 보도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이제 없죠. 이 당시는 기자들도 굉장히 좀 위험을 무릅쓴 취재 같은 것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침없고.
정남규에게 다짜고짜 물어봐요, 경찰서에서. 왜 그랬습니까? 지금 기분이 어때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모자이크 된 것 같은데 이거 정남규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 지금. 미안함은커녕 취재 카메라를 향해 웃음까지 지어 보이는 정남규는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또 하나의 사건을 자랑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당시 기분이 좀 나빴다. 그래서 어떤 게 기분 나쁘냐 물어봤더니 저도 의아해했거든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길래 왜 그러냐. 그러자 정남규가 내가 한 사건을 유영철이 한 걸로 알고 있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유영철 사건을 다시 꺼내옵니다. 이문동 여성 피살 사건 현장 검증 2004년 7월이네요. 유영철과 정남규의 범행이 겹쳐요. 조금. 그리고 정남규와 강호순의 범행이 조금 겹칩니다. 기간이. 이 사건이 바로 2004년에 잡힌 유영철이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해 무죄가 된 이문동 여성 피살 사건이었는데 그 진범이 바로 정남규 자신이라는 겁니다.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유영철이 범행을 재현했던 그 장소에서 정남규가 2년 뒤 다시 현장 검증을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백을 했을까? 자기가 한 범행인데 유영철이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자기가 뭐랄까 성취감, 자기보다는 한 수 아래다, 완전 범죄나 그 범죄의 전문성은요. 자기가 유영철보다 우월하다는 걸 저한테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연쇄살인범 정남규, 잡히고 나서 그가 보여준 발언과 태도에서는 놀라움을 넘어 기괴함마저 엿보입니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정남규는 사형 판결을 받던 재판장에서조차 여전히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정남규,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바로 사이코패스가 가장 흉악한 범죄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성격 장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남규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잔인한 살인 기계가 됐던 것일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24건의 범행에서 나타난 그의 심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짧은 시간에 흉기나 둔기에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모두 길을 가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순식간에 당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과도한 행동이죠. 피해자가 미약하거나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도한 행동을, 과도한 공격을 하고 과도한 범행 도구를 사용하고 살인 자체를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1, 2회 공격을 통해 이 사람이 저항이 없고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맞췄어야 할 부분이 도를 넘어가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조우, 될 때까지 끝없이 범행 대상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던 정남규. 그래서 늘 범인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정씨는 법정에서 살인할 대상도 순위를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1순위로 젊은 여자, 2순위로 여자 어린이, 3순위로 남자 어린이, 4순위로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여자들 살인 대상으로 정했다. 살인을 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만족감을 느꼈으며 우울감과 갈등이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약자, 그것은 자신이 제왕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쇄살인범 중에 정남규는 성범죄는 없어요. 근데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성범죄거든요. 이런 연쇄살인범들 중에 뭐 해외 경우도 그렇고요. 남성성을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성성을. 그래서 여성을 통제하면서 화성연쇄살인 사건 때도 뭐 이친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남성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성에게 매력이 없다. 여성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범행을 통해 자기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 여자를 던져 놓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지배하는 입장. 왜냐하면 자기가 남성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남성성을 갖는, 나는 수컷이다라는 어떤 자존감 회복을 좀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남규는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어릴 때 남자한테 뭐 옆집 아저씨였나? 뭐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성범죄는 없는 게 또 특이하긴 하죠. 다수의 운동화, 모자, 그리고 운동복들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시 이두현 팀장. 이 사람의 준비 단계가 첫째, 체력 단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10km 마라톤을 해요. 선수급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전철역 기준으로 목적지 부근에 한 4정거장, 5정거장 전에 내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내려서 그 주변에서 범행을 할 때 전철역 CCTV나 이런 거에 찍힌다. 또 범행 도구를 휴대하지 않고 현장에 은닉했다가 중간에 거기에서 범행 도구를 찾아서 사용을 하고 다시 또 숨기고, 이런 방식입니다. 체력 단련의 목적 역시 살인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범행 전후엔 수 킬로미터를 걷거나 뛰어서 이동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마다 밑창을 잘라내기까지 했던 정남규. 감시 카메라가 없는 서민층 거주 지역만 범행 장소로 정한 것도 완전 범죄를 통해 더 많은 살인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마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수정 교수님이 나옵니다. 유영철이 CCTV의 뒷모습이 잡혀서 결국은 그걸로 해서 검거가 되잖아요.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CCTV가 없는 동네만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목표는 유영철이었어요.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고 끝까지 잡히지 않는 것. 이게 그 사람의 목표였던 거죠. 정남규의 범행은 초기엔 노상이었다가 길이었다가 길. 차츰 대상을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방화를 하는 등 수법이 진화해 갔습니다. 또한 범행 도구도 순간 제압이 쉬운 파이프 렌치에서 대형 둔기로 발전합니다. 피해자가 거기에서 굉장히 막 신음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전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범행을 하고 그 집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이 활활 타는 것을 보면서 황홀감 내지는 쾌감을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인을 통해 극도의 쾌락과 희열을 느꼈다는 정남규는 무엇으로도 살인 충동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피냄새를 맡고 싶다. 피냄새가 어떻더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나갔다 가슴에서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흉기를 소지하고 나가서 범행을 저질렀죠.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정남규의 끔찍한 행동들. 그렇다면 그는 정신이상자일까? 95년경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서 망상형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사건 판결문을 보면요. 99년이네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망상형 정신분열증에 의한 정신장애가 계속 있어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99년 성폭력 범죄로 재판받을 때도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선 변호인도 이런 말을 하죠. 정남규 씨가 비교적 기억을 또렷이해요. 자기가 했던 범행 방법이라든지 뭐 범행 장소, 범행 당시 휴대했던 이런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표창원 교수는 정신분열병 환자라든지 망각, 환상, 환각, 환청을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괴물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방어적으로 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알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도 알고요.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고요. 정남규는 정신장애와 구분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쩌다가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연쇄 살인범이 됐을까? 팔순의 노무는 내성적이던 아들이 살인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막 자루 밑에 데리고 들어가서 탁탁 치고 내부치고 도끼로 막 치고 머리를요. 그래서 하여간 걔가 뇌수가 안 좋아요. 정남규가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도 자신이 살인마가 된 근원으로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온 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1부가 끝납니다. 자, 이제 다음 편에서 아마 어민숙 사건도 나올 것 같아요.
정남규로 시작했네요. 자, 1부에서 끝나고 2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넘어가겠습니다. 그 알리뷰 437회 연쇄살인자 심리파일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인가. 정남규가 어릴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10살 무렵에 어떤 아저씨가 산으로 끌고 가서 칼로 위협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학교 선배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복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수정 교수는 너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할 생각 안 해봤느냐?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정도로 강해졌으면 충분히 나 같으면 보복할 생각 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정남규는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폭행 피해를 볼 당시의 얘기를 그 당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보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다만 그 순간이 끝나기만을 소원을 했었대요. 이게 어떤 성범죄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왜 여자분들 중에도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전공한 대학생들도 여대생들도 버스에서 누가 엉덩이 만지면은 정신이 그냥 백지가 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만약에 뒤돌아서 제압하면은 충분히 했을 거래.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도 막상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성범죄 상황에서의 어떤 피해자들의 공통된 그 패닉인 것 같아. 정남규도 마찬가지네요. 그 순간이 끝나기만을 소원을 했다. 폭력의 피해자였던 정남규는 그 분노를 자신과 같은 약자들만 골라 공격하고 해소하는 모순되고 비틀린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 경험들로 인해 정남규는 유영철처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치밀하고 반복적으로 살인을 해온 유영철에 비해 정남규는 범행 수법에서 보다 충동적인 이른바 폭발성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표창원 교수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때때로 표출되어 나오고요. 자신의 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폭력성과 공격성이 두드러질 때 그것이 어떤 과감 없이 절제 없이 폭발 중에 범행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를 이른바 사이코, 즉 정신장애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남규는 그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였으면서도 더 잔인한 가해자가 돼 연쇄살인을 일삼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폭력의 피해자가 정남규와 같은 선택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매우 충동적이고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유영철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이코패스는 본성이 드러나기 전까진 주변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한 여성이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첫 등장입니다. 방송에서 엄인숙의 최초 등장이에요. 그래서 엄여인으로 알려진 거죠. 이렇게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2005년 4월 엽기적인 범죄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녀는 5년 전부터 남편 2명에게 차례로 수면제를 먹인 후 눈을 찔러 실명시켰고 흉기로 중상을 입혀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했는가 하면 친어머니와 오빠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을 질러 남동생도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씨와 어머니가 잠시 신세졌던 가사도우미 강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씨의 남편이 숨지고 가족들까지 화상을 입습니다. 엄씨의 이런 충격적인 범행이 들통난 것은 한 병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자의 남동생이 자기 누나 주위에는 아주 안 좋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
남편 2명도 사망하고 자기 엄마, 오빠도 친엄마, 친오빠도 실명했고 우리가 이거는 그래서 뭔가 있다. 보험금 여부를 다 뽑아본 거죠. 수사해보니까 거의 다 수령인이 그 여자인 거예요. 엄씨가 5년 동안 가족들을 다치게 하고 사망케 한 뒤 챙긴 보험금은 무려 5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경력이 있던 엄씨는 교묘한 방법으로 가족들의 눈을 실명시켰습니다. 저도 이 사건, 미스테리 범죄 사건 할 때 소개했었지만 어민숙이 왜 눈부터 유독 노렸냐면요. 사망하지 않는 상해에서 다쳤을 때 눈이 제일 보험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눈부터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자잘한 것들도 다 해요. 그래서 다치게 해서 보험금 다 받은 다음에 더 이상 받아먹을 보험금이 사망밖에 없다. 그럼 그때 죽입니다. 이 사람 보험 설계사 경력도 있기 때문에 약관에 대해 잘 알고요. 어떻게 악용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빼낼 수 있는 모든 보험료를 다 뽑아먹는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보험 살인하면은 사망을 노리지 눈을 찔러야겠다는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어민숙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자, 경찰 얘기 계속 들어볼게요. 눈이 안 보여버리니까 좀 성성한 사람이 있으면 수면제 먹여서 멍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니까 가족들도 신고를 못했죠. 결국에는 사람 불구로 만든 다음에 보험금 타먹고요. 마지막에 엄씨 목적은 뭐겠어요? 사망보험금이죠. 그렇게 가족들에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면서까지 거액의 보험금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약을 샀었어요, 그때. 무슨 약이요? 마약이요. 제가 좀 힘들어하고 괴롭고 많이 짜증스러웠을 때 옆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가르쳐줘서 시작하게 됐어요. 엄씨의 엽기적인 폐륜 범죄는 결국 마약에 중독된 어리석은 여인이 마약 자금을 위해 저지른 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말 마약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그녀와 혼인신고한 뒤 2달 만에 갑자기 사망한 2번째 남편 홍씨.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사망한 2번째 남편의 누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그때 그 형사분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는 진짜 의아했어요. 설마 아니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 동생이 정말 그 여자로 인해서 살해잖아요. 그건 진짜 잘했어요. 저희한테 잘하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친근감 있게 하고 성격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찜질방도 같이 잘 다니고요. 전혀 그런 거 느낌은 못 받았죠. 건강하던 홍씨가 갑자기 자주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때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엄씨를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남편 홍씨와 절친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한 2번째 남편의 지인. 남편 죽고 나서 나이도 젊은 애가 뭘 봤는데 오빠하고 결혼식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고요. 영혼 결혼식을 올리겠다 그래요. 영혼 결혼식까지 그렇게 올려주니까 저희는 어떻겠어요. 더없이 고맙잖아요. 완전히 믿은 거죠, 그 사람을. 사인 불명으로 남편이 죽자 영혼 결혼식을 올리며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엄씨의 본색을 나중에야 알게 된 이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엄씨가 마약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혀 마약이나 그러니까 향정신성에 대한 약품을 이렇게 취했다고는 몸에 흡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눈도 또릿또릿하고요. 눈동자가 아주 또릿또릿하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애예요, 애가 생각이. 전혀 그런 마약 같은 그런 게 있었다면 걔가 아기를 어떻게 낳았겠어요. 제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그런 건 없었어요. 어민숙이 검거되고 이제 마약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범행 동기로. 그래서 검사를 해봤죠. 피 검사하면 되니까 머리카락 뽑고. 마약 반응 시약 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마약 복용 경력은 없는 걸로 밝혀집니다. 거짓말했어요.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아직. 실제로 엄씨 주장과는 달리 마약 반응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피고인은 마약을 한 건 맞다라고 하고 저는 왜 검사에도 그래서 안 나오냐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뇨제라고 하죠. 그렇게 계속 소변을 보게 하는 그런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된 거라고 피고인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 씨와 여러 차례 접견을 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일관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상적이었다고 봐야 하나요? 마약 복용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그런 부분은 크게 느끼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 소견을 보면 사건 당일 심신상실이나 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 과장되게 표현했고 일관되지 않고 비전형적인 모습이다. 물질 사용 의심 소견 보이지 않았고 꾀병과 경계성 인격 장애 의심 소견이 보인다. 엄 씨는 한 달 동안 감정 유치를 통해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심신상실이나 미약 상태가 관철되지 않았고 마약 사용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꾀병이나 경계성 인성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수정 교수 말을 들어보면요. 근데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아마도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진단할 거예요. 보더라인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또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좀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이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는 형사 책임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형사 책임은 져야 하는 거지. 이런 종류의 성격 장애가 좀 있다 그래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정의를 내려야 하는 사람인 거죠. 엄 씨의 범행은 철저하게 계산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남편과 사는 10달 동안 그녀는 모두를 속였습니다. 다시 남편의 지인, 무슨 여대 유아교육과 졸업했고요. 유치원 교사였었다고 소개하더라고요. 사실 고졸입니다.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대졸이 아니에요. 자기 말로는 어머님이 자기 앞으로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따로 보관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최종적으로 사망케 하기 위한 진행하는 과정에 죽은 남편의 눈도 가리고 우리 눈을 가리기 위해서 소렌토를 2,300만원짜리를 일시불로 주고 사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준 후 엄 씨는 홍 씨에게 수면제 든 음료수를 건넸고 긴 잠이 든 틈을 타 눈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이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민숙이 굉장히 목적이 하나 정해지면요. 그 과정, 어떤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거를 전혀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검거되고 이동하다가 화장실에 잠깐 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화장실에서 얘기하는 걸 경찰이 들었나 그러는데 눈에 표백제라도 넣어서 실명을 시킬까 눈 쪽 정도에 실명시키면은 그러면은 감옥에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눈 하나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목적을 위해서. 그런 식인 거죠. 거침이 없어요. 어떤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설정한 목표한 게 있으면은 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망한 두 번째 남편 누나 얘기 계속 들어볼게요. 제 동생 말로는 잠자고 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갔대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걸 막 비볐대요. 자고 있는 동안에 뭐가. 설마 누가 사람한테 그렇게 뭘 투입을 눈에다 그러려고 누가 생각하냐고요. 그 여자 혹시 보셨어요? 보세요. 나중에 면회 갈 때.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눈을 다친 후에도 이상하리만치 자주 다쳐서 병원 신세를 졌지만 죽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누나와 담소를 나눌 만큼 홍 씨의 상태는 양호했다고 합니다. 누나 내일 올게. 내일 와서 내일은 면도해줄게. 그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쩡한 모습을 보고 갔는데 몇 시간 있다가요. 네, 갑자기 새벽에 한 4, 5시쯤? 그쯤에 전화가 와서 그래서 막 당황해서 쫓아갔다니까요. 엄여인과 함께 산 10달 동안 병원만 들락거리던 홍 씨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임신 3개월이던 엄 씨가 사망에 대비해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쳐놨다는 겁니다. 혼인신고도 같이 가서 한 게 아니고요. 제 동생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하고 왔대요. 보험금이라든지 모든 금전적인 걸 자기가 취하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어민숙이는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랬어요. 애 유산시키고 새 출발하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애를 낳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약간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뒤 보험금을 챙긴 엄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엄 씨는 범행 대상을 자신의 어머니와 오빠로 선택했고 같은 수법으로 실명시켰는가 하면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몰래 처분하고 버린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엄씨는 가사도우미 강씨 집에 잠시 신세를 지겠다며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엄씨 방화 피해자 가족이네요. 어민숙 씨가 사정을 너무 했어요. 그때 갈 곳이 없다고. 불쌍하잖아요. 여자 혼자 그렇게 하는데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에 있는 동안 다른 집을 알아봐서 그 집으로 이사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씨가 집을 구해 나가기로 약속한 그날 새벽, 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이 화재로 강씨의 남편이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강씨의 딸은 지금도 엄씨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불쌍한 사람 데려다 구해준 건데, 갈 데 없다고 해서 도와준 건데, 그걸 은혜로 갚지 못할 망정 저희 집에 화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그 여자가 사람이 맞나 이럴 정도로 진짜 내가 괴물하고 살았구나, 한 달 동안, 이런 생각이에요. 권희룡 경위는 어민숙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금액만을 위해 보험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한 행동이죠. 계획적이고 시간도 길고 준비한 도구들이 많고 이런 체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와, 주변에 사망한 사람 보세요. 남편, 가사도우미랑 남편이죠. 엄마, 친엄마예요 이거. 그 다음에 친오빠, 남동생, 첫 번째 남편, 딸, 두 번째 남편이랑 낳은 아들, 9명이네요. 이게 여성형 연쇄살인범의 특징이기도 해요. 남자들은 전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노리는 이런 범행들이 많다면은, 여자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노립니다. 그 차이가 있죠. 엄씨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두 남편과 어머니, 오빠 동생, 그리고 가사도우미 등으로 대상을 차례대로 옮겨가며 벌인 범죄는 존속 중상해, 방화치상, 강도사기 등 무려 10가지 항목의 24가지 행위에 이릅니다. 법원은 엄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작년 12월 대법원에서도 엄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홍씨의 누나는 동생이 엄씨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어이없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엄씨에게 내 동생이 왜 그랬는지 묻고 싶고 엄씨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엄씨가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행여 나오게 될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가 무기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정신병원 가서 치료나 받고 나올 줄 알고요.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탈옥할지 모르겠네. 쇼에서 쇼를 잘하거든요. 엄여인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교도소 내에서 정신질환이 있다는 확진을 받고 현재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라고 합니다. 범행이 들통나자 엄씨가 굳이 마약을 핑계로 했던 이유도 심신미약 상태로 둘러대려 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철저하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던 엄여인. 그녀는 매우 잔인하고 집요했지만 앞서 살펴본 연쇄살인범 정남규와 범죄 수법이 달라 보입니다. PCL-R이라는 것은 사이코패스 특성을 측정하는 심리 검사지인데, 체계적인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PCL, 이거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이게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R이 붙은, 이게 리바이저드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개정판인데, 왜 인터넷에 떠도는 뭐 PCL-R 검사라고 해서요, 사이코패스 뭐 자가진단 뭐 이런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가짜고요.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할 수는 없죠. 이건 전문가가, 견해를 가진 전문가가 이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행동 양식도 관찰을 좀 해가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당사자가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 공감 능력 결여. 이 사진을 주목해주세요. 이 중에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왼쪽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밑에 답이 있어서 제가 바로 못 올립니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여기 웃는 사람이죠. 정답 봅시다. 왼쪽 웃는 여자, 왼쪽 맨이 웃는 여자, 그죠? 이번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맞춰주세요. 이 넷 중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1, 2, 3, 4 하면 세 번째. 뭔가를 보고 다 놀라고 있지만 무표정이니까.
왼쪽 하단에 무표정 여자 여기 있네요. 정답이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감정인식 테스트 ERT라는 검사인데 사이코패스는 이 문제의 정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수정 교수는 보통 사람들은 상대를 응시하면서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표정에서 읽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특히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남규는 방금 본 문제들을 못 푼다는 거죠. 당시 국선 변호사는 정남규가 범행에 대해 진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2부 끝납니다. 정남규의 진술을 3부에 이어서 계속 볼게요. 그 알 리뷰 3부입니다. 437회 연쇄살인자 심리파의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인가 계속 보겠습니다. 정남규의 국선 변호인. 매우 심각한 범행 이야기고 매우 정말 내용상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걸 아주 남의 얘기하듯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놀랐고요. 자기가 피고인이라도 그런 입장보다는 마치 증인이라도 되듯이 옆에서 마치 본 거를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정남규 스스로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웃는 모습은 못 본 것 같아요. 하다못해 냉소적이라도 그리고 피식이라도 이렇게 그런 기억은 전혀 없어요. 재판장이 살아오면서 즐겁거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들은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잔인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신과 교수 신영철 교수 자문식으로 출연하신 거겠죠? 얘기 들어볼게요. 때로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희열을 맛보고 상대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 가지고 쾌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가 공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감이 없는 경우가 많죠. 죄책감 결여와 자기 합리화를 또 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엄여인의 경우 가족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희생자 누나. 법정에서 봤는데 너무 뻔뻔한 거예요. 잘못이 없다죠, 자기는. 거의 보니까 증인들 한 명 한 명 나갈 때마다 꼭 다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권일용 경위는 가족들을 그렇게 한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는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는 이런 타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색이죠. 그것은 오히려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박범진 변호사, 국선 변호인이었어요. 민숙에. 억울하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 그 사람, 제3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도 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행을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그분들의 혐의가 없는 걸로 끝났죠. 사이코패스들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남 탓이나 사회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정남규 역시 사회가 외면해 자신이 살인마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표창원 교수는 자신처럼 그런 폭력의 피해를 보면 누구라도 저처럼 될 겁니다라는 이런 것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전히 심리 저변에는 어떤 합리화와 과시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짙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은 교활하고 상습적인 거짓말을 많이 해요. 교활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도 엄여인에게서 그런 악마의 모습이 감춰져 있을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희생자의 딸. 키도 되게 훤칠하고요. 그냥 여자가 봤을 때도 되게 예쁘다. 몸매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거의 완벽에 가깝죠. 희생자 누나는
우리 친구들이 다, 식구들이 다, 친구들까지 다요. 제 친구들까지 그랬어요. 너무 착하다. 요즘에 저런 아가씨가 어딨어. 그랬어요. 빼어난 외모와 친절한 말투, 그리고 부잣집 딸로 행세했던 엄씨는 주위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매력으로 믿음을 둔 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입니다.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엄씨는 자신과 가정 환경에 대해 온갖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희생자 지인, 오빠가 육군 사관학교에 갔고 동생은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상태, 또 아버님이 건축업 하셨는데 상당한 재력가이셨던 걸로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예전에 결혼한지도 몰랐어요. 제 동생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혼인신고를 혼자 가서 했기 때문에요. 학력 위조를 비롯해 엄씨의 교활한 거짓말은 결국 범죄를 성공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었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죽거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 과실, 자극 추구,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 등 20가지 항목으로 사이코패스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엄여인은 사이코패스 검사지로 진단할 때 전부 만점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엄여인은 희귀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상을 실제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민숙이 뭐 40점 만점 중에 만점 받았다, 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게 뭐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어민숙이 한 34점인지 36점인지 그럴 거예요. 만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영철이 뭐 2등이다, 뭐 38점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영철은 20점대 중반이었어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의 뇌는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범의 뇌는 감정 조절이나 양심 등 고등 행동을 관장하는 전두엽 부분이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감정 반응이 둔하고 통제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장면을 보고도 뇌가 반응을 안 하네요. 그래서 차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했지? 라고 생각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이코패스라는 괴물을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많이 빠른 속도로 키워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환경에 의해 괴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표창원 교수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직접적이거나 유일한 원인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결코 어린 시절에 당한 충격적인 경험이 그것은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더 중요하죠. 그 이후에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 주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이코패스라 해서 모두 범죄자는 아닙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미 없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쯤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에 손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괴물로 진화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정, 교화 프로그램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코패스의 등장을 막기 위해선 지금 막 비행에 눈을 뜬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투자가 절실합니다.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검거 전략을 세우거나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이코패스, 그들이 사냥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중 어느 누가 공격 목표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은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며칠 전 홍은숙 씨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민숙의 두 번째 남편 누나죠. 집안의 기둥이던 동생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감쪽같이 속였던 올케 엄여인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걔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할까가 제일 궁금해요. 만나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왜 그랬냐 물어보고 싶고, 하필이면 왜 내 동생이냐고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홍은숙 씨에게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쯤은 하지 않을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엄 씨는 은숙 씨와의 면회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냥 제 동생한테 미안해요. 저 여자는 저렇게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게 당당해져 있나? 당당해서 제 앞에서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끝나네. 정남규와 어민숙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편이네요. 이 방송 이후로 다음 날 아주 이제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죠. 정남규 같은 뭐 연쇄살인 사건 잔인하죠 물론. 근데 뭐 유영철, 강호순도 다 겪었지만 어민숙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여자 연쇄살인범이었고 생각 자체,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놀랐던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회차를 리뷰하게 됐던 거고요. 나름 레전드 편에 속하지 않나 저는. 어민숙의 첫 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할 레전드라고 불리는 편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그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할 리뷰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올게요. 여기까지입니다.